자, 2학기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개항 이후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크게 세 개의 항구가 개방이 되죠. 부산, 원산, 인천 세 가지 항구가 개방된 이후 서양 물건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아래 밑에 내용에서 볼 건데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이 좀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특히 여기는 일본 상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투했었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뜯어갔는지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부터 일본 돈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무관세 무역, 관세 없이 무역을 했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좀 비싸게 만들고 우리나라 물건을 보호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관세 없이도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했었습니다. 일본 애들은. 그다음에 곡식 유출을 규정한 것도 있어서 우리나라 곡식들을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해 가서 우리나라 쌀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었고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라고 하죠. 강화도 조약의 마지막 조약의 10관에 보면은 일본 놈이 잘못했을 때 일본 애들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으면서 뭐 잘못하면 일본 애들이 막 봐주는 거죠. 그런 조항들을 통해서 약탈적인 무역을 했었었다. 1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봐도 됩니다. 밑에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하고의 무역 형태가 어땠는지 대표적인 특징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무역 특징은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특징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드러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영국의 면제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한테 팔았어요. 우리나라한테 팔았고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 갔었습니다. 쌀을. 이걸 면제품과 쌀을 교환했다고 해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도 합니다. 미는 이제 쌀미자. 그래서 면과 쌀을 교환하는 체제. 그리고 영국과 한국의 중간에서 일본이 이득을 보는 체제였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 무역 혹은 중개 무역이라고도 하죠. 중개 무역.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일본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득을 벌였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의 쌀값은 굉장히 많이 폭등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뭐 훔쳐간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해갔었냐면은 그 입도선매라고 하는 방식. 당시 좀 사정이 어려운 농민들이 돈이 급전이 필요한 농민들, 갑자기 돈이 필요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벼가 추수도 아직 안 해가지고 이게 벼가 서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애기벼들이죠. 애기벼들을 미리 계약을 해. 먼저 매매, 먼저 사는 겁니다. 선매, 먼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정이 어려운 농민들의 그런 처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야, 너 돈 필요하지? 내가 벼 이거 지금 살 테니까는 대신에 좀 싸게 줘. 해가지고 농민들의 벼를 굉장히 싸게 제값도 안 주고서 일본 애들이 사갔던 거죠. 사정이 어려운 농민들. 당시 조선 경제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입도선매에 굉장히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계속해서 자기 벼를 싼 값에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 상인들은 그렇게 해서 곡물을 대량으로 구매해 가니까 우리나라에는 쌀이 없고 없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쌀값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이 면제품이 막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는 농촌에서 손으로 만드는 요 면제품은 인기가 없어지게 되면서 면직물 공업, 우리나라의 면직물 공업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중개무역 혹은 미면 교환 체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쌀값이 폭등하고 면직물 공업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무역을 할 때 좀 제한된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무역을 할 때 이 계양장 주변의 거주지에서만 무역이 가능했었어요. 즉, 그 계양장, 아까 개방된 항구가 세 개가 있다 그랬죠? 부산, 원산, 인천 다. 이거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요 세 개 항구 주변에, 계양장 주변에 심리 밖을
벗어나서 무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 개항장에는 요 외국인들 거주지가 있었어요. 요게 지금 인천의 모습인데 당시에 인천의 지금의 중구청 밑에 보면은 여기 일본인 거주지가 있습니다. 일본인 거주지가 있고 여기 왼쪽에는 나중에는 중국인 거주지가 생깁니다. 중국인 거주지. 그리고 위에는 다른 미국인 뭐 러시아인들 거주지가 생기는데 이 외국인들은 요 주변, 개항장 주변을 벗어나서 뭐 서울에 가서 무역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무역 형태를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거류지 무역. 요 주변에서만 무역을 하는 겁니다. 요 주변에서만. 자, 그래서 이 거류지에서만 무역을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차이나타운, 이게 이제 나중에 생긴 일본이래. 중국인 거류지인데, 여기 차이나타운에 있던 중국인이 서울에 있는 사과가 먹고 싶어. 서울에 있는 사과를 이제 중국으로 사가고 싶은데,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인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한국인 상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간 상인이었던 객주랑 보부상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선 상인들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객주나 보부상은 물건을 날라다 주는 그런 중간 상인들입니다. 중간 상인들, 중개 상인이라고 하죠. 중개 상인. 이런 중간 상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득을 얻으면서 일본인만 이득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야.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과 했던 무역에서 분명히 우리는 쌀값이 오르거나 면직물 공업이 타격을 입는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은 우리 상인들인 객주랑 보부상은 어느 정도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모군란 이후부터입니다. 이모군란 이후부터 누가 끼어들기 시작하냐면은 청나라 상인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반란을 조선에서 진압하지 못하고 했는데 청나라가 와서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완전히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이거 1학기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청나라는 조선의 무역적인 혜택을 요구를 하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1학기 때 44페이지에서 배운 겁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고서 이때부터 청나라 상인들은 거류지 안에서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륙, 즉 서울 밖에 다른 육지에까지 다 진출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내지 통상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나라 상인이 뭐 먹고 싶으면은 서울에 있는 거 뭐 먹고 싶으면은 우리나라의 객주나 여각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부탁해서 저거 좀 사다 줘 라고 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했어야 된 건데 요 밖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근데 이 조천상민 수령 무역장정의 조항에 보면은 청나라 상인들은 육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청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는 옆에 있던 일본 애들, 여기 일본인 거류지가 있다고 했었죠. 일본 애들이 야, 왜 쟤네만 보내줘? 우리도 보내줘라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일본인들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미국인, 러시아인들도 야, 왜 쟤네만 보내줘? 우리도 보내줘라고 하면서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했던 최고의 혜택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하는 이 규정 때문에 모든 외국 상인들이 내륙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 결과 결국 우리나라의 중개상인이었던 객주랑 보부상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서 이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개항장, 거류지 무역에서는 요 상인들이 성장하는 그런 이득이 있긴 있었는데 이모군란 때문에 맺어진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상인들이었던 객주 보부상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장사했었던 시전 상인들도 굉장히 큰 상권의 위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 특히 이때부터 청나라와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잠깐 표를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본 상인들이 영국 면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우리나라 쌀을 대량으로 사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미면 교환 체계에 따라서 일본인들은 압도적인 무역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압도적인 무역량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1882년부터는 일본의 무역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청나라의 무역량이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 그리고 1890년대가 되면은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량이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일본은 청나라한테 무역에서 밀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조선에서 밀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청나라한테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일본과 무슨 전쟁을 터뜨리게 된다? 청일전쟁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청일전쟁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원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 잘 기억하겠어요. 잘 알겠죠? 요거는 그냥 이름만 적고 넘어가세요.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게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요건 아예 지워버려. 그냥 지워. 여기서 지워. 그냥 여기서 이 부분하고는 의미가 별로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야. 여기는 아예 지워버리세요. 옆반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그냥 있는 대로 적으면서 약간 관계없는 내용들이 몇 개 들어갔어. 자,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일본이 승리를 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이제 조선 걸 마음껏 뜯어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다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 조선이 청나라만 없애버리면 조선이 내 거일 것 같았는데 이제 러시아한테 붙어버린 거야. 러시아 외교관 건물인 아관으로 고종이 파천해버리죠.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밑에 있으면서 러시아한테 우리나라의 삼림체벌권을 넘겨줍니다. 고종이 우리나라의 삼림체벌. 왜냐면은 러시아 애들이 자기 고종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우리나라 삼림체벌권을 줘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은 러시아한테 주면 다른 나라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 왜 쟤만 줘? 나도 줘 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금광 채굴권을 가져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운산의 금광 채굴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금이 있었던 곳인데 이거 다 긁어갔어, 미국 애들이. 이걸 미국한테 줘버렸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철도를 건설을 합니다. 철도 사업권을 얻어갑니다.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이뻐가지고 철도 사업을 한 건 아니고 더 빨리 우리나라 물건들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를 우리나라에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열강의 경제 침탈 상황이 아관파천 이후에 벌어지게 되니까는 일본은 이제 누구를 처치해야 되겠어? 러시아를 처치해야 돼. 러시아를 처치하지 않으면은 한국 애들을 완전히 뜯어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되죠. 러일 전쟁을 벌이고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죠.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한테 한국 돈 필요하지? 이거저것 돈을 빌려줍니다. 차관을 강요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빌린 돈이 일본한테 많아지니까는 일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예속화되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속국화됩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을사늑약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빚이 많은 거야. 돈 빌리게 많아. 차관이 이제 국가 간에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게 빚이 많아져가지고 일본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 이때부터. 그리고 이것도 다 배운 내용입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 1905년에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추진이 되죠. 메가타 이것도 다 배운 겁니다. 1차 한일 협약 때 재정고문인 메가타 파견을 우리가 약속을 일본이랑 했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을 일본 제1은행 돈으로 교환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번에 1학기 때 얘기했었지만은 10,000원 가져가면은 얘네가 10,000원의 가치를 다 인정해주지 않고 한 3,000원 정도로만 인정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국내 자본, 은행, 상공인이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었는데 한 3억 정도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다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상인들이. 그다음에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땅들도 지들이 막 가져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약탈해서 사업을 했었던 아주 악질적인 업체였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었다. 맞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 한동안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맞죠? 관세 없이 무역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게 체결되면서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상공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외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서울 등 내륙에 진출했었다. 다음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을 거치면서 수많은 열강들이 이권들을 가져갔었다.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을 거치면서가 아니라 아관파천 직후입니다. 아관파천 직후에 광산, 삼림, 철도 같은 이권들이 열강에 넘어갔었다. 그래서 이건 X고, 그 다음에 조선에 면 그리고 쌀을 파는 면을 가져와서 쌀을 사가는 중개무역 혹은 미면교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으로 청상인이 서울까지 와서 장사했다. 을사늑약 이후에 일제는 대규모로 차관을 제공해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예속시켰고,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침투를 했는지를 1페이지에서 본 거고, 2페이지의 내용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들을 했었는지를 보는 건데, 성공한 게 별로 없어. 그중에서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것은 요 국채보상운동 하나 정도만 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쪽 페이지에서는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상권수호운동. 이모군란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내륙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외국인들로부터 해서 시작됐던 운동들인데, 조일통상장정 아까 위에서 잠깐 봤었는데 여기서 관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한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게도 최혜국 대우를 이건 최혜국 대우가 아니죠. 어쨌든 다른 나라한테도 니들도 관세 내놔라고 해서 관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조일통상장정에서 규정을 합니다. 아까 일본이 쌀을 많이 유출해 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곡식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인데, 선포하기 몇 개월 전에 일본한테 통보를 했어야 된 건데, 좀 이따 보겠지만은 방공령 선포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함경도에서 1889년 뭐 황해도에서도 한 번 있었고, 또 근데 1개월 전에 곡식 유출을 이제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은 곡식 유출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일본한테 1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당시 함경도 방공령 사건 당시에 1개월 통보 규정 위반을 구실로 해가지고 방공령은 철회됐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해서 더 손해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해서 지방관리가 그 동네 곡물을 유출 못하게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증기로 움직이는 선박, 증기선. 인터넷이 안 되네. 나중에 봅시다. 그다음에 이윤사라고 하는 해운 회사.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제 화물을 운송하고 승객을 수송하자라고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상회사입니다. 상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 주식회사 같은 거, 회사 같은 거들을 설립을 해서 한국인들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객주 보부상 등 일부 상인들의 연합이었었던 대동상회 같은 게 인천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당시 인천에 설립이 됐었고 90년대부터는 주식회사도 본격적으로 설립이 됐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되면서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설립을 합니다. 일본의 어떤 금융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도 설립을 하는데 다 결국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없어버린 은행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나마 하나 중요한 건 대한천일은행. 이게 지금의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으로까지 좀 이어지기 때문에 뭐 크게 관련은 없지만은 대한천일은행이랑 살짝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우리은행이 된 건데 알아만 두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 이 사람들 이제 서울에 있는 상인들이었는데 아까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장사하니까는 타격을 입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철시 장사 안 해 하면서 다 철수했어. 시장을 철수하는 거죠.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다 없어지게 돼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아까 방공령도 지방 관리,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인천에 쌀이 오래 없을 것 같아. 너무 흉년이 들고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쌀 사가는 거를 금지시킬 수 있어. 그게 방공령이야. 곡식 유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일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방공령을 내려가지고 일본이 항의해서 결국 배상금까지 지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저런 또 운동들을 독립협회가 옛날에 했었던 운동,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절영도라고 하는 땅을 빌려가려고 했었는데 이걸 저지시켰었죠. 이거 1학기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었고 한러은행, 러시아 은행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독립협회가 반대해가지고 못했고 이런 것들 다 저지시켰습니다만 1학기 때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켰습니다. 이것도 1학기 때 배웠었습니다. 동강회사라고 하는 회사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국채보상운동 1학기 때 살짝만 나왔었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지만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차관, 즉 돈을 빌려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당시 지고 있었던 빚이 1,3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 1,300만 원의 빚은 지금으로 치자면 대략 100조 정도의 돈입니다. 100조 정도.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됐었던 100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관을 갚자라는 거죠. 우리의 국가 채무를 갖자라고 하는 그런 돈 모으는 운동입니다. 모금 운동이죠. 모금 운동. 그래서 국민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나라 빚을 갚자라고 했었던 운동이어서 맨 처음에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서상돈 사진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민 세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본한테 돈을 갚자고 했었고,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사도 이거를 홍보해 줬었습니다. 이것도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전국적으로 했었던 운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국채보상운동이랑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나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때도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하고 그때는 대학 설립하려고. 그 다음에 나중에 IMF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모금 운동을 했었고, 그런 국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통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금주, 술 끊고 금연하고 가락지 모으기 등등 해가지고 모금 운동을 했었는데,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거의 제일 중요 인물이었던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좀 쓰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채보상운동도 실패했다. 밑에 보겠습니다. 자본을 축적한 일부 상인들은 상회사를 세웠었다. 80년대는 상회사, 90년대는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는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를 했는데 보안회가 저지시켰었고,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했고, 관세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었고, 방공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보안회, 대구,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조율통상장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주축이 돼서 이권 수호 운동을 벌였었고, 그리고 지방관들은 방공령을 내렸고,
화폐 재정 정리 사업을 했었고, 메가타가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문과 국제보상 운동을 홍보했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